나는 그저 아들 곁에서 여생을 편히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자는 말 뒤에는 따뜻함이 아닌 계산이 숨어 있었죠. 오늘 그들의 식탁 위에 올려진 건 밥이 아니라 나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8년째였습니다. 그동안 나는 혼자 밥을 짓고 혼자 먹고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밥상 위에 국 한 그릇을 올려두고 나면 그걸 치우는 손도 내 손이었습니다. 이웃집에서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괜히 TV 소리를 키웠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소리는 언제나 작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잘 지내세요? 그래, 뭐 별일 없다. 엄마, 혼자 계시기 외롭잖아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같이 살아요. 그 말의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늘 바쁘다고 힘들다고만 했던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먼저 같이 살자고 한 겁니다. 그래도 괜찮겠니? 그럼요. 어차피 저희도 맞벌이라 집에 사람이 없어요. 엄마 계시면 든든하죠. 그 말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바꿔줬습니다. 어머니, 저도 좋아요. 같이 계시면 저희도 마음이 놓여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살짝 겸손하고 어색하지 않게 다정했죠. 그 말 한마디가 마치 오래된 집에 햇살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사진, 낡은 반찬통, 예전에 아들이 쓰던 컵 하나. 이것저것 담다 보니 작은 종이 상자가 인생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 집이에요. 창밖엔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깨끗한 외벽, 반짝이는 창문, 그리고 젊은 가족들이 웃으며 오가는 길. 그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엄마, 방은 작지만 남양이에요. 햇살 좋을 거예요. 그래, 그거면 됐다. 방은 아담했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 창가엔 화분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키우던 거예요. 햇살 좋아서 여기 두면 잘 자라요. 고맙다. 그날 저녁 셋이서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에 멸치볶음, 그리고 계란말이. 평범한 밥상이었지만 나는 그저 그 순간이 좋았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다. 여보, 이제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몰랐습니다. 함께 산다는 건 꼭 외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며칠이 지나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냉장고 공간이 좁아서 반찬은 좀 나눠두면 괜찮을까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위쪽 칸은 어머니 거, 아래쪽은 저희 거로 할게요. 그녀는 예의 바르게 말했지만 그 말이 왠지 선을 긋는 듯 했습니다. 우리와 어머니 사이의 칸막이가 그 냉장고 안에서부터 생기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거실에서 조용히 TV를 보며 느꼈습니다. 내가 앉은 소파 자리 하나조차 그들의 일상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며느리가 빨래를 개며 말했다. 어머니, 수건은 저희 거랑 따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세균이 많대요. 그래, 알았다.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생활비 어떡하지? 엄마 연금도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래도 우리도 부담이 크잖아. 그냥 이번 달까지만 버텨보자.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같이 살자는 말은 함께 살자는 뜻이 아니라 함께 버티자는 말이었나 봅니다. 아침 며느리는 늘 서둘러 나갔습니다. 어머니, 저 먼저 나갈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도시락은 여기 있어요. 그 도시락은 2개였습니다. 하나는 아들, 하나는 며느리.
내 것은 없었습니다. 나는 남은 밥을 데워 혼자 먹었습니다. 조용한 부엌, 김이 오르는 밥 냄새, 그리고 내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같이 사는 거구나. 점심은 늘 혼자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벤치에서 도시락을 먹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같은 단지의 다른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휴, 따님이랑 같이 사시죠? 아들하고 며느리랑 살아요. 좋겠다. 나도 아들집에 살고 싶어.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웃었지만 가슴 안쪽이 서늘했습니다. 좋을까? 정말 좋을까? 저녁이면 아들이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 몸 챙겨라. 엄마, 이번 달 공과금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얼마나 나오는데? 한 18만 원쯤요. 요즘 전기세 장난 아니에요. 그래, 알았다. 그는 고맙다는 말 없이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엄마 반찬, 우리 반찬,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하고 돌아와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말했다. 어머니, 내일 김치 냄새 너무 올라오면 베란다 문 좀 열어주세요. 회사에서 옷에 냄새 배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요, 혹시 청소하실 땐 저희 물건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그녀는 친절하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당신은 여기가 당신 집이 아니다라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내 반찬통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어제 남았는데. 며느리가 냉장고를 열며 말했다. 어머니, 그거 제가 버렸어요. 유통기한 지난 것 같아서요. 아, 그래. 앞으로는 음식 남기지 말아요. 저희 냉장고 공간이 좁잖아요. 그녀의 말은 정확했고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식탁 위에 국 한 그릇을 올려놓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고령층의 가족 동거, 증가 추세.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동거라. 같이 산다는 건 참 어렵다.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같이 산다고 다 가족이 되는 건 아니네요. 그날 아침 며느리가 냉장고 문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반찬이 자꾸 섞이니까 이름표를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름표? 네, 헷갈리지 않게요. 위에는 어머니 반찬, 아래는 우리 반찬으로 써뒀어요.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녀는 공손함이라는 벽 뒤에서 나와 선을 긋고 있었죠. 냉장고 문에 붙은 메모는 마치 가족 사이에 그어진 투명한 성 같았습니다. 엄마의 밥상과 그들의 식탁은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회사를 나가고 나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했습니다. 청소기 돌리고 빨래 널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저녁엔 늘 식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며느리가 식탁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일하고 들어오면 너무 피곤해요. 그래, 밥 먹고 푹 쉬어라. 아, 저희는 다이어트 중이라 밥은 밥만 주세요. 그녀의 그 말, 늘 예의 바르지만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집안의 손님처럼 그들의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소파에서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냉장고 전기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래, 요즘 물가도 많이 올라서요. 엄마가 조금만 보태주시면 좋겠어요. 얼마나? 5만 원 정도요. 매달. 그 말은 마치 관리비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달 봉투에 5만 원을 넣어
냉장고 옆 서랍에 넣었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봉투를 가져갔습니다. 이 집의 공기는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내 방문 앞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낮에 창문 좀 닫아주세요. 밖에 냄새가 들어와서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저희 회식 있을 때는 밥 안 하셔도 돼요. 그녀는 웃었지만 그 미소는 배려가 아니라 조정이었습니다. 밤늦게 화장실을 다녀오다 거실 불빛 아래에서 그녀가 가계부를 쓰는 걸 보았습니다. 수입, 지출, 공과금, 식비, 그리고 한 줄. 시어머니 식비 분담 10만 원. 그 글씨가 눈에 박혔습니다. 나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지금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하숙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국민연금 출금 자동이체 20만 원. 나는 이상해서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무슨 자동이체요? 아, 고객님, 매달 자동으로 나가는 보험 납부금이 있으신데요. 보험이요? 그런 거 신청한 적 없는데요. 통화를 마치고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혹시 내 계좌에서 보험료 나가는 거 알아?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었습니다. 아, 어머니 그거요. 제가 어머니 명의로 간병보험 하나 넣었어요. 요즘은 미리 대비해야 하잖아요. 그걸 왜 말 안 했니? 어머니 걱정시키기 싫어서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가슴은 서늘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관리구나. 며칠 뒤 저녁 식탁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요즘 생활이 빠듯해요. 그래. 엄마가 도와주신다면 너무 감사하죠. 얼마나 도와달란 말이니? 그냥 연금 통장에서 매달 10만 원씩 우리 계좌로 옮겨주시면 어떨까요? 엄마도 같이 사는 거니까. 그 순간 수저를 들던 손이 떨렸습니다. 같이 사는 거니까? 그 말이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밤만 뜨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탁자 위엔 남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러려고 나한테 같이 살자고 했을까? 그때 거실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 근처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달엔 엄마 연금으로 카드값 내자. 괜히 대출 이자 밀리지 말고. 알았어. 그 말이 내게는 칼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잠 잘 주무셨어요? 응. 요즘은 좀 편하시죠? 그래, 편하지. 다행이에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참 다정한 아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질까? 며칠 후 은행 통장을 정리하다가 나는 또 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자동이체 김지은 며느리 이름. 금액 30만 원. 메모 생활비 보조. 그날 밤 불 꺼진 거실에서 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도와주는 건 괜찮지. 하지만 언제부터 내가 그들의 통장이 된 걸까? 며느리가 퇴근 후 내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 해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근데 혹시 내일 오후에 집에 안 계시면 저희 친구가 잠깐 들를 수도 있어요. 제가 부탁드린 거 있어서요. 그래, 그러렴. 그녀가 나간 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의 열쇠는 누구 손에 있을까? 그날 새벽 문득 잠이 깨 창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며느리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이번 달도 나왔어. 아니야, 엄마는 몰라. 걱정 마. 그녀는 누군가에게 엄마라고 말했습니다.
그 엄마가 나일 리 없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이 집의 온도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은 다정했지만 손끝은 늘 차가웠습니다. 냉장고보다 그들의 마음이 더 차가웠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 한 통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국민은행 30만 원 자동이체 완료 김지은.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돈은 뭐지? 왜 내 통장에서? 나는 조용히 통장을 챙겨 들고 다음 날 은행으로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떤 거래 내역 확인 도와드릴까요? 매달 자동이체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직원은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김지은님 계좌로 매달 30만 원씩 자동이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신청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등록된 걸로 보입니다. 그 말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럼 비밀번호는요? 네, 맞습니다. 고객님 계좌 비밀번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 같이 사는 며느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은행 다녀오셨어요? 며느리가 다정한 미소로 물었습니다. 응. 잠깐 통장 정리 좀 하고 왔다. 잘하셨어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잖아요. 그녀는 태연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방 안에 앉아 오래된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노란 통장, 아이들 학원비로 아껴 모았던 통장, 그리고 연금 통장. 그중 몇 개는 이미 잔액이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분명 닿은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도장을 찍은 건 내 이름이지만 그 필체는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퇴근 후 말했다. 엄마, 요즘 돈 관련해서 너무 민감해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 며느리가 보험이나 자동이체 같은 거 정리하느라 좀 건드렸대요.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는데? 엄마가 피곤하시잖아요. 우리도 엄마 덜 걱정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내 돈을 내 이름으로 옮기면서 나를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랬다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철 하나가 있었습니다. 살짝 열어보니 가족재정계획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어머니 연금 통합관리, 생활비 지원공과금 식비, 장기 간병비 적립, 그리고 마지막 줄, 향후 2년 내분리 거주 준비.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나를 모시려던 게 아니라 내 연금이 끝나면 나가게 하려던 거였구나. 그날은 주말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며느리가 평소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청소 좀 부탁드려요. 친구들이 놀러 온다고 해서요. 그래, 알았다. 나는 방 청소를 하며 남편 사진을 닦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조금은 알겠어요. 이 집에서 나는 손님이에요. 오후 며느리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리고 작은 속삭임. 와, 여긴 진짜 깔끔하다.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맞아? 응. 근데 거의 혼자 지내셔. 진짜? 좋겠다. 그녀들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내 방까지 들어왔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며느리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니 통장 건으로는 이제 정리됐죠? 응. 자동이체 계속 유지하면 돼. 다행이다. 그녀는 그 말을 하며 나를 향해 웃었습니다. 어머니, 부담되시죠? 근데 요즘 저희도 대출 갚느라 힘들어요. 그래.
어머니도 편히 사시려면 이렇게 서로 도와야죠. 그녀의 그 말, 도움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차갑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부엌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내 마음이 새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 집의 공기엔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 깃들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 내 통장에서 돈 빼간 거 알아?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김지은 계좌로 자동이체 돼 있더라.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건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엄마도 같이 사시잖아요. 생활비 나누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 말에 나는 웃었습니다. 그래. 같이 살면 같이 내야지. 근데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우리도 이제 엄마 때문에 숨 막혀요. 그 말이 나를 찔렀습니다. 숨이 막힌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들이었나 봅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니? 우린 맞벌이라 늘 빠듯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걸 몰랐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빌린 거예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눈물이 진심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빌린 거면 갚겠니? 네, 당연하죠.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빌리는 게 아니라 빼앗고 있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작은 수첩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내 인생을 계산한 사람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나도 계산을 시작할 때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 꺼진 방 안, 천장에 비친 희미한 불빛이 눈에 걸렸습니다. 이 집에서 나를 가장 밝게 비추던 건 전등뿐이구나.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몰래 내 통장을 건드리고 아들은 그것을 알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깊고 오래된 슬픔이 가슴속에서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 아이들 나한테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며칠 후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싸늘했고 부엌에는 아직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엄마 반찬, 우리 반찬. 그 종이가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종이를 붙였습니다. 가족 반찬. 그 문구를 붙이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나는 이 집의 엄마니까. 아침 며느리가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름표 왜 바꾸셨어요? 이게 맞잖니? 같이 사는 가족인데 무슨 구분이 있겠니? 그녀는 말없이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어머니, 그거 저희 반찬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녀는 모르겠죠. 그날 이후 나는 마음속에서 이 집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은행에 가서 자동이체를 모두 해지했습니다. 그 대신 매달 들어오던 연금 일부를 기부단체에 등록했습니다. 독거노인 무료 식사 지원. 내 이름으로.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후원 이유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가족에게 받은 밥값을 낯선 어르신께 돌려드립니다. 그 문장을 적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들이 전화를 받으며 말했다. 뭐라고요? 자동이체 해지가 됐다고요? 아니, 그럴 리가. 그는 눈치를 보며
내 방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혹시 통장 건드리셨어요? 그래, 내가 다 해지했어. 엄마 왜요? 우리 생활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생활비는 너희가 벌면 되지. 그 말에 아들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엄마, 그럼 우린 뭐가 돼요? 그건 나도 같은 말이야.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 나를 피해 다녔습니다. 식탁 위엔 반찬 대신 포스트잇이 붙었습니다. 저녁 드세요. 저희는 외식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수많은 감정이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메모를 조용히 찢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국을 끓였습니다. 멸치, 다시마, 파, 마늘. 집안에 오랜만에 따뜻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편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였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 밥을 짓자. 몇 주 뒤 나는 그들에게 아무 말 없이 작은 봉투를 남겼습니다. 집세도 생활비도 다 너희 몫이야. 나는 내 인생으로 돌아가련다. 부디 잘 살아라. 그리고 그날 아침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그 누구도 깨지 않게, 그들의 일상을 건드리지 않게. 현관을 나서는데 햇살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래, 나도 고마웠다. 어머니가 계셨던 동안엔 집이 따뜻했어요. 없으니까 이상하게 조용하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따뜻한 건 밥 때문이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몇 달 후 나는 시골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새벽이면 닭이 울고 옆집 할머니가 김을 굽습니다. 이곳엔 누구의 눈치도 이름표도 없습니다. 나는 매주 목요일마다 무료 급식소에 갑니다. 거기엔 나보다 더 외로운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밥을 퍼주며 말합니다. 이거 가족밥이에요. 같이 드세요. 그들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내가 그토록 원하던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엄마가 없으니까 이 집은 식탁만 남았습니다. 밥은 있는데 맛이 없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나는 조용히 밥을 퍼담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했습니다. 그래, 이젠 밥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법을. 그 아이들도 알겠지. 그날 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부엌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솥 위에서 김이 피어오르며 내 눈가에도 따뜻한 김이 맺혔습니다. 그래, 이제야 가족의 온도가 제자리를 찾았구나. 함께 산다는 건 함께 먹고 웃는 일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밥상은 냉장고의 이름표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 나는 내 이름으로 된 밥상을 차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